안녕하세요. 김 소장입니다. 이번 주도 새로이 시작이 되었는데 날씨가 초장부터 보통이 아닙니다. 지금 바람 불고 비 오고 난리가 났는데요. 서울은 그렇습니다. 지방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. 자,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하나가 조회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. 요거 논문 초보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중요 포인트. 이 논문이 지금 3일인데 논문과 관련된 영상치고는 조회수가 3일 만에 1000회를 돌파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요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. 요런 콘텐츠를 올려야 좋아하시는구나. 진짜 논문 쓸 때 뭔가 자문이 될 수 있고 조언이 될 수 있고 충고가 될 수 있는 요런 요령 위주의 핵심 사안들 요런 거 위주로 제가 앞으로는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그 일환으로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그 영상에서 연구 방법론을 좀 강조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연구자들 중에서 초보자들이 연구 방법론을 잘 몰라. 그래서 자기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간과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막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달려가기만 할 뿐 수습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논문은 지금 나름대로 어떤 거 참조해가지고 롤 모델 삼아가지고 그냥 막 드립다 뺏겨가지고 그냥 주제를 선정하고 간긴 갔는데 보면은 현실성도 없고 자료 수집도 잘 안 되고 무슨 분석을 해야 될지 아다리도 안 맞고 이제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이 이 방법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. 물론 이제 연구 필요성이 당연히 중요하지. 이 연구 왜 하는지,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뭔지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데 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논리적이다 생각하고 그냥 연구 문제만 그냥 냅다 던져버리면 그게 이제 사고 친 거고 수습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도 안 해버리면은 이게 아다리가 안 맞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잘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잘 풀어낼 것인가 이 문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던질 줄 알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서 풀어야 되는지 다양한 연구 기법을 모른다면 이 문제는 방법이 동원이 안 된 문제는 이 그냥 허공에 대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내가 엄청 자세히 그 지금 당장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딸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그 우리 분석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 보면 유튜브 같은 거 올려가지고 보면 자기들이 거의 머릿속에서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쭈르르르 이렇게 소프트웨어 다 해가지고 풀어내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안 그래요, 솔직히. 사람이 머리가 IQ가 한 3만 4천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? 이 풀어내는 응용력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기본 가락구가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잊어먹어도 내가 이거를 전에 어떻게 풀었더라? 그거를 대충 또 하다 보면 돼. 또는 내가 이거를 푸는 방법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이거 설명을 한 게 있더라. 그거 대충 보면 또 막 해. 이런 거예요. 이제 기본 베이스가 있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본 베이스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. 얼마든지 지금 기억을 당장은 못해도 나중에 구글링을 좀 한다거나 책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거나 해가지고 그 응용을 해서 기억력을 되살려서 쫙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본 베이스를 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각 기법의 특징이 뭐였더라? 그 기법이 뭘 하자는 거였더라? 그 기법이 요구하는 자료의 형태가 뭐였더라? 라는 정도만 여러분 좀 알고 계셔도 상당히 연구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자, 우선 이제 그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. 이제 그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연구 문제 던지고 연구 필요성 던지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내가 이거 던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요거를 고민을 할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첫 번째,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내가 자료를 수집할 텐데 그 분석 자료 있잖아요. 그 자료의 특징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. 분석 자료의 특징. 이때 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수집이 될 만한 자료인가 요거 있잖아요. 현실성. 자료 수집의 현실성.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합니까? 현실성이 없는 거지. 자기가 한국에 살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외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. 안 되는 거지. 현실성이 없잖아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. 아가야들을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하겠다. 아가야가 말도 못하는데 설문지를 어떻게 읽냐고 또는 뭐 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. 한번 해보세요. 얼마나 힘든지. 귀에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막 할아버지 1번 문항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. 잘 안 돼. 수집의 현실성 같은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수립한 그 자료 있잖아요. 자료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 자료의 특성이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굉장히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요건 뒷부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전 자료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냐, 숫자 아니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요건 뒷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 자,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자, 수집의 현실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. 수집의 현실성. 수집의 현실성. 제가 뭐 조금 전에 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접근 가능성, 접근 가능성. 내가 접근 가능한 대상인가 이거죠. 그럼 아까 말씀드린 뭐 죽은 사람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. 이런 뭐 어떻게 할 겁니까? 뭐 월북 할 거예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뭐 이런 접근 가능성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가능성. 이 조사가 될 만한 것인가?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 수집을 한다면 수집 그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, 양.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샘플 수가 적정 샘플 수가 한 3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300명은커녕 뭐 한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은 그 데이터 자료 자체를 바꿔가지고 질적 연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수집의 현실성 문제를 좀 받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 자료 특성이죠. 자료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숫자로 된 자료냐, 아니면 숫자 아니냐 이거예요. 이게 숫자로 된 자료 같으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연속형이냐 아니면 범주형이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왕에 뭐 숫자로 된 자료 같으면은 측정 척도의 뭐 수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점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,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,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척도의 구성 체계, 요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이게 이제 좀 현황을 보는 거냐, 좀 심리적인 걸 보는 거냐에 따라서 구성 체계가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숫자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,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면 이게 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, 샘플이 어느 정도 되느냐, 이런 것도 생각 다 하시고, 문제를 던지고, 연구 설계할 거를 생각을 하면서, 여러분의 연구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, 이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아닌 거는 또 어떤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냐면, 이게 텍스트냐, 아니면, 뭐, 텍스트가 아닌 것이냐, 뭐, 여러 가지가 있죠. 이미지냐, 아니면, 뭐, 영상이냐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해석학적으로 또는 초원론적으로 풀어낼 것이냐.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질적 연구 5대 방법론을 말하는 거죠. 아니면은 아젠다 세팅을 할 거냐. 아젠다 세팅. 말이 좋아서 아젠다 세팅이지. 한국말로 하면 짜집기 되겠죠. 짜집기를 할 것이냐.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, 양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, 질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,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
연구 문제를 던질 때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서 풀지를 같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리 공부가 좀 돼 있는 게 좋아요.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연구 방법론이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.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겠습니까? 그럼 유튜브에서 그 찔끔찔끔 나오는 거 보는 것도 그것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체계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연구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? 이건 누구나 다 초기 연구할 때 고민을 하거든요. 저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바로 요겁니다.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이게 광자 총정리라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. 얘가 제가 노션 AI로 만든 그 멤버십,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어쨌든 그 구성 체계는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볼 수는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누르면 자 이런 게 나옵니다. 요 구성 체계는 가입을 안 하셔도 보실 수 있어요. 안에 동영상 자체 내용은 멤버십 회원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 작성 기본 강좌가 이게 논리 구조를 말하는 거죠. 페이퍼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법론입니다. 그 방법론이 크게 보면 양적 연구, 질적 연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그러니까 통계 분석 강좌가 양적 연구가 될 것이고 질적 연구 방법론이 질적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? 이것도 이제 질적 연구도 그 5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적어도 이 두 개에 대한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하다못해 개념 정도라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다 모아놓고 설명하는 책이라든가 강의가 좀 부족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먼저 통계분석 강좌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법이 중요하긴 한데 기법이 엄청 많거든요.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통계잖아요. 통계는 약간 수학적인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설사 기법을 다양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기초 지식 공부는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다양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개념만이라도 이게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를 아는 정도만이라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통계 그 기초 지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바쁘신 분들은 요 2시간 10분짜리만 하셔도 돼요. 진짜 바쁘신 분들은. 근데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 두 개도 같이 보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통계 지식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분석 기법별 이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보는 게 엄청나게 좋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빈도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17번 잠재 성장 모델링까지 물론 18, 19, 20 계속 이제 최신의 경향을 반영해서 또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법들을 더 붙여서 제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겠지만 1번부터 지금 17번까지 여기 보면 이제 뭐 응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회귀 분석 응용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 기법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다음에 질적 연구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나는 양적 연구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질적 연구만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게 어떨 때는 양적 연구를 해야 될 연구 문제도 있고 어떨 때는 질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료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 내가 연구를 포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을 알고 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을 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념이라도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.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큰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가 닥쳤을 때 내가 이거는 그래 어떤 기법으로 풀 수가 있겠더라. 그러려면 그 기법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형태로 되는 게 좋겠다. 근데 그 자료를 내가 구할 수 있는 현실성, 조사 가능성, 접근 가능성이 있는가? 이런 것들을 타진을 해서
정확하게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연구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죠. 이게 연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연구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으러 다녀야 돼요.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을까?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요?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. 막 이렇게 자꾸 물으러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.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전문가가 딱 있으면 좋지. 근데 솔직히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까지나 이 연구를 하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맨날 의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느냐.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서 내가 그런 실력을, 응용력을 좀 가지게 되게 만든 후에 내 연구를 직접 내 손으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. 만약에 이게 되면요. 저 솔직히 여러분들 엔간한 진짜 학위 논문 그건 그냥 우습게 받을 수 있다.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학회에 내는 연구 실적 얼마든지 여러분들 연구 실적 만들어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, 자, 이런 좀 제가 뭡니까? 이거 실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능적인 이런 강좌를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강의 위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제 블로그 같은 좀 재미는 없지만 조회수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 동영상도 올리겠지만 좀 자주 이런 기능적인 기술적인 이런 강의를 좀 올리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강좌는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데 날씨는 꾸리꾸리하지만 자, 이 한 주를 여러분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멋지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